세 번째 강의는 그 혈류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 김선민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선민 원장님은 지금 생명선 의원에 같이 구상건 쌤하고 그다음에 허훈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지금 생명선 의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혈류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선 의원 신장내과 김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혈관의 혈류 관련 합병증, 주로 엔도바스쿨러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강의 내용이 투석 유지와 관련한 징후나 증상을 신체 검사 감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병변을 의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실제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앞선 강의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투석혈관을 조성하면 갑작스러운 쉬어 스트레스, 혈류 압력 증가 등의 혈역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의 확장 및 재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혈관은 투석하기에 적절한 혈관과 그렇지 못한 혈관으로 성숙됩니다. 하지만 잘 성숙된 혈관도 반복적인 투석 바늘과 시술로 인한 바스큘라 인저리, 유레미아, 인플라메이션 등으로 인해 네오인티마 하이플라지아가 진행됩니다. 결국 네오인티마 하이플라지아의 진행은 협착이나 혈전증으로 이어집니다. 어세스 플로우 측면에서 보면 투석을 위한 옵티멀한 어세스 플로우는 500에서 한 600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2000 이상이라면 카디오 토시티와 같은 시스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티멀하게는 투석하기 적절하면서 시스템 이펙트가 없는 어세스 플로우면 좋겠지만 이는 투석혈관 조성 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이 어세스 플로우는 뒷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로우 어세스 플로우, 주로 협착과 혈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AV 어세스 플로우 디스펑션은 투석혈관의 협착 또는 혈전증 등으로 인해 혈류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투석 및 투석 효율의 저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통성을 유지하는 것은 처방된 혈액 투석을 효과적으로 받도록 하며 혈전증을 예방할 수 있게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키에도키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병변에 대해 수술적 또는 엔도바스쿨라 트리트먼트로 하도록 권고합니다. 저희가 하는 엔도바스쿨라 트리트먼트는 투석혈관의 개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카타타 베이스드 엔도바스쿨라 테크닉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협착을 해결하는 PTA와 혈전증을 해결하는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시술이 필요할까요? 케이도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알 수 있는 임상적 지표가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투석혈관의 50% 이상의 협착이 초음파나 조영수에서 확인된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이라고 합니다. 이 병변에 대해서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단, 임상지표가 동반되지 않은 협착에 대해서는 시술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치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AVF를 조성한 환자분이 지혈 연장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천자 부위는 동맥육선 변화로 관찰되었고 동맥 천자 부위에는 강한 박동성이, 천자 구역 사이에는 강한 떨림이 촉진되었습니다. 전맥 천자 구역에는 약한 떨림과 함께 쉽게 콜랩스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암 엘리베이션 테스트에서도 동맥 천자 구역의 동맥류는 콜랩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천자 구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고음의 자음이 청진되었습니다. 초음파는 혈관의 주행과 병변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브라키오 아트리에서 측정한 플로우는 한 분당 270 정도로 낮았습니다. 동맥 천자구역에서는 혈류 정체로 인한 터뷸런스 플로우 관찰되었고 천자구역 사이에는 심한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협착을 시사하는 임상지표가 있고 이와 관련한 50% 이상의 협착이 초음파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으로 시술이 필요합니다. 키에도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협착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하이프레셔 발론 이용한 안지오플라스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흔히 PTA 시 사용하는 하이프레셔 발론은 10에서 20 ATM 정도의 압력을 가지는 발론입니다. 발론 카테타가 혈관 내각으로 진입하여 팽창하게 되면 혈관벽에 의도적인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브릭이나 티어 같은 아나토믹 디스럽션과 스트레칭이 일어나 병변이 확장됩니다. 환자와 동일하게 하이프레셔 발론을 이용하여 PTA를 시행하였습니다. 초음파와 조영술 관찰 협착이 시술 후 호전되었습니다. 시술 후 혈류량도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복적인 PTA가 오히려 협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PTA 후 과도한 치유 반응으로 스무스 머슬의 프로리퍼레이션으로 인한 네오인티마 하이플라지아와 엘라스틴 리콜로 혈관은 다시 좁아집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좁아진 재협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염색된 부분은 스무스 머슬의 액틴 양성 부위입니다. A의 프라이머리 스테어트 리전보다 B의 리스테어트 리전에서 스무스 머슬의 프로리퍼레이션으로 인해
혈관 내강이 현저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시술 횟수가 늘수록 스무스 머슬의 프로리퍼레이션이 심해지고 재협착까지 기간도 짧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반복된 시술 후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좁아진 재협착으로 페인턴시는 저하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협착은 기존 하이프레셔 발론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재시술이 자주 필요합니다. 결국 저항성 협착을 해결하고 페인턴시를 개선시키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 하이프레셔 발론으로 해결되지 않은 저항성 협착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우선 울트라 하이프레셔 발론입니다. 기존 발론보다 더 강한 압력을 가하여 병변을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는 커팅 발론입니다. 표면에 3, 4개의 미세 칼날이 먼저 협착을 절개한 후 병변을 확장시킵니다. 대부분의 저항성 협착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만약 이런 시술에도 불구하고 투석 유지를 위해 3개월의 2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할 경우 페이턴시 개선을 위해 스텐트나 DCB가 고려됩니다. 서지컬 리비전도 매우 효과적이나 뒤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텐트입니다. 베어미터 스텐트는 기존의 메카니컬 폴스를 통해 PTA 후 발생하는 엘라스틱 리코일과 리모델링을 방지하여 단기 페이턴시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텐트 사이로 네오인티멀 티슈가 증식해 재협착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 인조혈관 정맥 문합부 협착에 대해 베어미터 스텐트와 발로 안지오플라스티를 비교한 결과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페이턴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키에도키 가이드라인에서도 베어미터 스텐트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된 것이 스텐 그라프트입니다. 스텐 그라프트는 내부 또는 외부 표면이 PDFU로 덮인 스텐트로 기존의 메카니컬 폴스뿐만 아니라 라미나 플로우를 유도하여 재협착의 원인이 되는 터뷸런스나 쉬어 스트레스를 감축시킵니다. 그리고 내피와 혈류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네오인티멀 티슈의 증식을 억제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베어미터 스텐트에서 흔한 스텐트 내 재협착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스텐트 끝 쪽의 재협착은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애니즘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인조혈관 정맥 문합부 협착에 대해 스텐그라프트와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비교한 결과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측면에서 스텐그라프트가 우수하였고 재협착률도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자가혈관 협착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역시도 스텐그라프트가 프라이머리 페이턴시에서 우수하였고 재시술도 낮았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연구긴 한데 세팔리아치 협착에 대해 스텐그라프트와 베어메타 스텐트를 비교한 결과 스텐그라프트가 3개월 그리고 12개월 페이턴시 측면에서 우수하였습니다. 그럼 페이턴시 측면에서는 스텐그라프트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자에게 스텐트를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베어메타 스텐트의 경우 시술 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로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이에 비해 효과적일 거라 기대되는 스텐그라프트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키에도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인조혈관 정맥문합부 시술 후에도 호전이 없거나 인조혈관에 동맥류가 있거나 시술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DCB입니다. 스텐그라프트와 더불어서 페이턴시 개선을 위해 개발된 DCB는 파크리탁스이나 시롤리무스 같은 항증식제로 코팅된 풍선입니다. 우선 일반 반론으로 혈관벽에 균열을 만든 후 DCB를 사용하게 되면 혈관벽에 직접 약물이 전달되어 네오인티멀 하이플라지아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페이턴시가 개선되고 재시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혈관 내시경으로 확인한 DCB 시술 직후 모습입니다. 내막 박리와 혈관박에 부착된 파크리탁스 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도키 가이드에서는 DCB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고 과거 투석혈관에서 DCB의 효과는 임상시험마다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DCB와 스탠다드 발론을 비교한 결과 DCB가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측면에서 우수하였고 안정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330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연구에서도 DCB가 페인턴시와 그리고 재시술 측면에서 우수하였습니다. 그럼 페인턴시를 고려할 때 DCB와 스텐그라프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DCB는 체내에 영구적으로 남기는 것 없이 네오인티멀 하이플라지아를 억제하지만 파이브로시스나 밸브 협착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스텐그라프트는 모든 재협착의 예방이 가능하나 체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없어 결국에는 환자의 ESKD 라이프 플랜에 맞춰 실주와 결정하게 됩니다. DCB는 일반 풍선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착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DCB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앞서 언급한 스텐그라프트나 뒷강에서 다뤄질 서지컬 리비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전증의 패소제네시스의 핵심은 네오인티마 하이플라자입니다. 이로 인한 협착이 혈류를 정체시켜 혈전증이 발생합니다. 혈전증은 신체 검사로 진단합니다. 만일 스릴이나 블룻, 펄스가 사라지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가혈관 혈전증에서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으로 로컬라이즈된 레드니스나 페인 텐더니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인조혈관에서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인펙션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전증은 초음파로 확진합니다. 혈전증의 치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인조혈관 혈전증의 경우 수개월 이후에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가혈관 혈전증의 경우 수일 내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 협착이 동반되어 있으며 혈전의 양상 또한 단단하고 기질화되어 있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피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금기사항은 있습니다. 그중 하이퍼칼레미아나 플루이드 오버로이드가 보일 경우 우선 임시동안을 삽입하여 응급투석 후 안전하게 혈전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5년 전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리 AVF를 조성한 환자분이 혈전증을 내어나왔습니다. 스리가 블룻, 펄스 모두 촉진되지 않았고 스롬보블레바이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상 문압부 주변과 천자구역 사이 그리고 유출정맥 일부까지 혈전이 관찰되어 혈류가 없었습니다. 혈전증의 원인은 문압부 주변의 협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혈전 제거술은 혈전 제거와 원인이 된 협착을 함께 치료하는 다단계 시술입니다. 혈전의 양과 혈관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순서는 유출로 혈전을 제거하고 유입로 혈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선 스롬볼라이시스입니다. 헤파린은 새로운 혈전 형성을 막고 TPA는 이미 형성된 혈전을 녹입니다. TPA의 전신 투여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혈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녹입니다. 물론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확인 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롬볼라이틱 에이전트의 단독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병용합니다. 그중 발룸 마세레이션입니다. 발룸 마세레이션은 풍선을 확장시키거나 스위핑하여 프레시한 스롬보스를 부수거나 이동시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아스피레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혈전을 흡입하여 혈전의 버든을 줄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유출로 혈전은 제거되었으나 유입로 혈전이 남아있어 혈류 정체가 아직까지는 관찰됩니다. 다음은 실제 흡입된 프레시한 스롬보스이고 아래처럼 단단하고 기질화된 혈전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유출로 혈전이 제거되어 개통성이 확인되면 유입로 혈전은 포가티 발론을 이용하게 됩니다. 발론 카테타가 혈전 너머로 통과시킨 후 팽창시켜 당기면서 혈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초음파와 조영수에서 혈전으로 인해 차단되었던 혈류가 포가티 발론을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 후 혈류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앞선 방법으로도 혈전 제거가 불충분하다면 에로트레토라나 클리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4000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임펠러가 하이드로다이내믹 볼텍스를 만들어 혈전을 파쇄시킵니다. 또 다른 기구는 안지오젯입니다. 고속 유체 제트가 만든 벤츄리 효과를 활용합니다.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음압을 만들어 혈전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성공률은 약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하여 개통성이 확인되면 원인이 된 협착 벽면을 앞서 설명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해결하면 완료됩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AV 어세스 플로우 디스펑션의 주된 원인은 네오인티마 하이플라자와 관련한 협착과 혈전증입니다. 이 중 임상지표가 동반된 50% 이상의 협착, 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해서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협착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는 발룬 안지오플라스티로 저항성 협착과 페인터시 개선을 위해 특수 풍선이나 스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전증의 경우 영구적인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처방된 혈액 투석을 효과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